안녕하세요. 시 읽는 별선생입니다. 오늘은 시의 이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용어와 그 개념들을 정리해 봤어요.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시를 감상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주제. 주제는 모든 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시에서는 작가가 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이 되는 정서 그리고 사상을 말합니다. 시적 화자의 정서나 태도는 시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데 결국 화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 시의 주제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서는 화자의 내면에 형성되는 심리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감정, 생각, 의지 같은 것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2. 소재. 시에서 사용되는 모든 재료들을 소재라고 합니다. 시에서 등장하는 사물, 사람, 상황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재라고 하는 것은 소재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소재를 말합니다.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의 소재가 되는 사물 중에서 작가의 정서나 생각을 대신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사물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정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물을 통해서 객관화한다는 뜻입니다. 3. 시의 종류. 내용상 서정시와 서사시로 구분됩니다. 서정시는 작가의 주관적인 정서를 표현한 가장 보편적인 시를 말합니다. 서사시는 원래는 자연이나 사물의 창조, 신의 업적, 영웅의 전기 등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시를 말했었어요. 현재는 서정시와 대비된 개념으로 이야기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 모든 시를 나타냅니다. 우리나라 근대문학사에서 최초의 서사시는 김동환이 쓴 국경의 밤입니다. 극시라든지 서경시 같은 구분도 있는데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형식상 자유시, 정형시, 산문시로 구분됩니다. 자유시는 형식적 틀에 얽매이지 않는 시입니다. 현대시에서는 시조를 제외한 모든 시가 자유시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정형시는 시조와 같이 일정한 형식적 틀을 가지고 있는 시를 말합니다. 산문시. 이것은 행 구분 없이 산문처럼 줄글로 이어 쓴 시입니다. 제가 올린 동영상 중에서 기영도의 바람의 집이나 윤동주의 병원 같은 것들이 산문시에 해당합니다. 4. 시의 형식 요소. 시어. 일반적으로 시에서 사용되는 모든 언어를 통칭합니다. 시의 언어는 음악성, 회화성, 함축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시어는 일반적인 언어와 달라서 세밀하게 다듬어져서 운율이나 심상 등을 만들고 본래의 뜻과 다른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시어가 시구와 대비돼서 쓰일 때는 각각의 단어 자체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구. 운율을 가진 시의 구절을 말합니다. 2개 이상의 어절로 형성됩니다. 시행. 운율적으로 배열된 시의 행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에서 구분되어 있는 각 단위의 줄을 뜻합니다. 연. 하나 이상의 시행이 모여서 이룬 덩어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에서 줄을 건너뛰기 전까지의 각각의 덩어리입니다. 5. 시적 화자. 시 속에서 말하는 주관적 목소리를 의미합니다. 서정적 자아 또는 시적 자아라고도 합니다. 작가는 시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나 사물의 목소리를 빌려서 말하기도 하죠.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시적 화자입니다. 시의 화자는 자기에게 부여된 목소리를 통해서 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작가의 정서와 사상을 독자에게 전달합니다. 시의 화자란 제목에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는 데는 어조도 일정한 기능을 합니다. 어조란 화자가 시적 대상이나 독자에게 취하는 말투로 시의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시어의 느낌 또는 어미의 선택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6. 운율. 운율은 시에서 느껴지는 말의 가락을 뜻합니다. 시의 음악성을 특징짓는 요소죠. 리듬이라고도 합니다. 운율은 주로 반복을 통해서 형성됩니다. 반복이 되는 요소는 음운이나 글자, 구절, 문장 구조 등 다양합니다. 의태어나 의성어와 같이 소리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시어도 운율을 만들어냅니다. 운율의 종류에는 내재율과 외형률이 있습니다. 내재율. 일정한 규칙 없이 시의 내용과 시어의 배열을 통해서 형성된 운율입니다. 자유시에서 나타납니다. 외형률. 글자 수를 규칙적으로 배열해서 형성된 운율입니다. 시조와 같은 정형시에서 나타납니다. 동일한 글자 수를 반복하는 것을 음수율,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소리를 반복하는 것을 음위율, 동일한 음보를 반복하는 음보율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7. 심상. 다른 말로 이미지라고도 합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각적 형상을 말합니다. 심상에는 색채나 형태로 그려지는 시각적 심상, 소리로 그려지는 청각적 심상, 냄새로 그려지는 후각적 심상, 맛이나 혀의 느낌으로 그려지는 미각적 심상, 피부의 느낌으로 그려지는 촉각적 심상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시켜서 표현하는 방식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푸른 종소리, 청각인 종소리를 푸른이라는 시각으로 표현했죠.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 청각의 후각화, 피부에 스미는 어둠, 시각의 촉각화, 이와 같은 표현 방법들입니다. 8. 함축적 의미. 시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단어 본래의 의미 그대로 쓰이기도 하지만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거나 다른 의미를 숨겨놓거나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쓰여지는 의미를 함축적 의미 또는 내포적 의미라고 합니다. 암시나 비유, 상징 같은 것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되죠. 이와는 달리 사전에 정의된 본래의 의미로 쓰여질 때 그것을 사전적 의미, 지시적 의미, 외연적 의미라고 합니다. 9. 수사법. 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표현 기법을 말합니다. 비유법, 변화법, 강조법이 있습니다. 비유법.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원래 드러내고자 한 대상을 원관념, 빗대어 표현한 대상을 보조관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온다고 했을 때 드러내려는 대상인 파도가 원관념, 빗대어 표현한 대상인 집채가 보조관념이 되는 겁니다.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둘 사이의 유사성에 근거해서 설정됩니다. 앞의 예에서 집채와 파도는 크다 라고 하는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비유에는 직유, 은유, 화류, 의인, 대유, 풍유, 의태, 의성법 등이 있습니다. 직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한 방법입니다. 마치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뭐뭐신 듯이와 같은 표현들이 사용됩니다. 그는 돼지같이 먹기만 한다. 생각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은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가 직접 드러나지 않는 비유법입니다. 주로 A의 B 또는 A는 B다의 형태를 갖습니다. 그는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 내 마음은 호수다.
같은 표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화류법, 무생물을 생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의인법, 사물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대유법, 제유법과 환유법을 포함합니다. 제유는 사물의 일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했을 때 빵은 전체의 개념인 식량을 나타냅니다. 환유는 사물의 속성을 통해 유사한 다른 대상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표현에서 요람은 탄생을, 무덤은 죽음을 나타냅니다. 풍유는 속담이나 격언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대굴대굴, 꿈틀꿈틀과 같이 모양을 나타내는 말을 의태어, 펄럭펄럭, 개굴개굴 같이 소리를 나타내는 말을 의성어라고 합니다. 의태어나 의성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의태법, 의성법이라고 합니다. 상징, 상징도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인데 비유와 달리 원관념이 드러나지 않고 대상의 속성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암시적으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어 불은 전쟁이나 파괴, 열정 등을 상징하고 물은 정화, 생명, 순수함 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상징에는 원형적 상징, 관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 등이 있습니다. 원형적 상징은 자연물이 그 속성으로 인해 보편적 의미가 부여되어 지역이나 시대를 초월하여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상징입니다. 앞서서 예로 든 물과 불의 상징적 의미가 해당합니다. 관습적 상징은 문화적 전통이나 사회적 관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상징입니다.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한다거나 흰옷이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것 등입니다. 개인적 상징은 시적 상황 속에서 작가가 사물에 개인적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김춘수의 시 꽃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에서 꽃은 의미 있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강조법, 대상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과정에서 표현하는 과장법, 반복해서 표현하는 반복법, 점점 의미를 넓혀가는 점층법, 점점 의미를 좁혀가는 점강법, 반대되는 요소를 대비시키는 대조법, 유사 요소들을 나열하는 열거법, 대상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미화법 등이 있습니다. 변화법, 문장에 변화를 주어 단조로움에서 벗어나는 수사법입니다. 도치법은 표현 대상의 순서를 바꾸어 표현합니다. 대꾸법은 유사한 구절이나 문장 구조를 대비시켜서 표현합니다. 도노법은 대상을 불러 주의를 환기합니다. 반어법, 표현하는 것과 숨은 의미가 반대가 되는 표현 방법입니다. 암회색 스모그가 맑고 희다. 폐수가 너무 깨끗하다. 김기택의 바퀴벌레는 진화 중이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오염된 환경을 반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폐수가 깨끗할 리가 없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그래 너 잘났다 와 같은 것도 일종의 반어적 표현이죠. 역설법, 외면적으로는 결합될 수 없는 두 대상을 결합시켜서 깊은 의미를 표현해내는 방법입니다. 한용운의 시 님의 침묵 중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와 같은 식구에서 님이 간 것과 내가 보내지 않은 것은 모순된 상황이 결합된 역설법입니다. 반어와 역설은 수사기법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므로 주의 깊게 보기 바랍니다. 10. 그 외의 표현 기법들. 시적 자유, 시적 허용이라고도 합니다. 시에서는 언어 규범에 어긋난 표현이 허용됩니다. 표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띄어쓰기나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현, 비문법적인 문장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개념으로 사이비 진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시에서는 과학적, 논리적 사실과 달리 작가의 상상력이나 정서에 근거한 진술이 허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수미상관. 시의 처음과 끝부분에서 동일한 시구나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수미쌍관, 수미상응이라는 용어로도 쓰입니다. 김소월의 시 진달래꽃에서는 시의 처음과 마지막 연에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이라는 구절이 동일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미상관의 예입니다. 수미상관은 운율을 형성하거나 의미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모순어법, 모순형용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그리스 수사학에서는 역설과 다른 의미로 쓰이는데요. 우리나라 중고등 문학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찬란한 슬픔의 봄 등과 같이 외면적으로 모순되는 시어를 결합시켜서 작가가 의도하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기법입니다. 형상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관념을 눈에 보이는 구체적 사물로 그려내는 방법입니다. 유치원의 시 깃발을 보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내면을 바닷가에서 펄럭이는 깃발이라는 구체적 사물을 통해 형상화했습니다. 11. 문학작품의 감상 관점.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는 내적 요소와 외적 요소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시도 마찬가지고요. 내재적 접근. 절대주의적 관점이 해당합니다. 작품의 작가, 독자, 사회적 상황 등 작품의 외적 요소를 배제하고 작품 자체의 내적 요소만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관점입니다. 시의 경우 운율과 이미지, 수사 기법, 시어와 구조 등이 작품 해석에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외재적 접근. 외적 요소인 작가, 현실, 독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표현론적 관점. 여기서는 작가에 주목합니다. 작가의 창작 의도, 성장 및 생활 환경, 창작 당시 심리적 배경 등이 작품 해석에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반영론적 관점. 현실 상황에 주목합니다. 창작 당시의 시대적 상황, 역사적 배경 등이 작품 해석에 고려됩니다. 효용론적 관점. 작품과 독자와의 관계에 주목합니다. 작품이 독자에게 끼친 영향, 즉 독자의 세계관, 정서나 사상, 생활 양식이나 패턴 등의 형성이나 변화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은 시 감상에 필요한 시의 기본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봤어요. 공부하는 학생들, 즐겁게 시를 감상하려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